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자주 혼이 나곤 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사준 생일 선물을 홀랑 친구에게 주고 왔는데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그 인형은 제가 1년 내내 사달라고 졸랐던 비싼 인형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린 애였는데도 친구가 갖고 싶다고 울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걸 주고 와서는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다시는 사달라고 하지 말라며 저를 혼내곤 했죠. 학창시절에도 똑같았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노숙자가 길에서 겉옷도 없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저는 엄마가 그 겨울에 새로 사준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이걸 주면 엄마한테 엄청 혼날 텐데 싶었지만 차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손에 쥐고 있던 핫팩만 주려고 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추워요. 식사는 하셨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쥐고 있던 핫팩과 입고 있던 파카 사이에서 한동안 고민했지만 덜덜 떨고 있는 그 노숙자를 더 두고 볼 순 없었어요. 결국 전 아저씨에게 제 파카를 벗어주었고 그날 밤 엄마에게 진짜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 거지 어딨어? 어디서 봤냐고? 결국 엄마는 저를 질질 끌고 가 노숙자를 찾으러 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엄마는 속이 터진다면서 저를 나무랐어요.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엄마 월급의 반의 반을 털어서 산 거라고! 엄마 미안해. 솔직히 엄마가 말하는 건 그 파카의 원가고 할인가에 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늘 아껴 쓰는 엄마에게는 분명 비싼 돈이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집이 가까우니까 핫팩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래 아주 잘났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너 하나지? 그래 그럼 이번 겨울 내내 핫팩만 들고 다니면 되겠네. 저는 집에 걸려있는 오래된 파카를 떠올렸지만 입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예전 거 입으면 되잖아 같은 소리를 했다가는 얻어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을 돕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저는 학교에서도 천사표로 불렸습니다. 물론 그런 저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윤지야, 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1,000원만 빌려주라. 윤지야, 나 오늘 펜을 안 들고 왔는데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때마다 전 친구들에게 모든 걸 빌려줬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한 번도 저에게 돈을 갚거나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펜인데 돌려달라고 할까 생각하다가도 그 친구가 그 펜을 계속 쓰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차마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돈도요. 솔직히 당시에는 그냥 1,000원이니까 뭘 굳이 돌려받나 싶었는데 한 해가 끝나고 나면 그 돈도 꽤 되긴 했죠. 그래도 뭐 배고픈 사람 도와준 거고 없는 물건을 나눠 쓴 거니까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래희망도 성격에 딱 맞는 간호사였어요.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제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기가 찬다는 듯 그랬습니다. 그냥 살아도 다 퍼다 주고 사는데 아주 마더 테레사가 되겠구나. 엄마는 늘 저를 걱정했어요. 저렇게 살다가는 호구 잡힌다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그러냐고요. 그래도 전 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남을 돕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기쁨인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대학에서도 선배에게 혼난 친구들을 늘 챙겼고 제가 혼날 때는 혼자 숨어서 울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건 좋아하면서도 또 피해를 주는 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제 슬픔은 늘 뒷전이 되곤 했지만 그렇게 인내한 결과 저는 대학 때도 천사표로 통했죠. 저에겐 그게 살아가는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 드디어 원하는 간호사가 됐지만 세상은 착한 마음만으로는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 나 오늘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네가 당직 좀 대신 서라. 네, 선배님. 그럼 혹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일이 좀 있는데 선배님이 대신 서주실 수 있나요? 그날 선배님이 당직 맞으시죠? 그날 나도 일 있는데. 아, 다른 날 대신 해줄게. 선배 간호사였는데 툭하면 당직을 후배랑 바꾸는 거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제 딴에는 최대한 착하게 약속을 받고 당직을 바꿔주려고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그 후로도 수시로 저에게 당직을 바꿔달라고 했고 그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동기 간호사들은 답답해했어요.
우리도 근무한 지 벌써 1년째야.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지. 그래도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나라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그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계속 이러면 내년에 후배들 들어와도 또 반복되는 거야. 넌 걔들 생각은 안 해? 그땐 또 내가 대신 해줘야지 뭐. 동기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넌 천사가 아니라 호구야, 호구. 네, 그즈음엔 저도 인정했어요. 저 호구 맞다는 걸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싫은 소리가 죽어도 안 나오는데. 그러나 저의 이런 성향은 환자들에겐 빛을 발했습니다. 정신없는 간호사 생활 중이어서 사실 전 늘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퇴원하는 환자마다 저에게 늘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회진 시간 아닌데도 병실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은 선생님뿐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친절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불안했던 병원 생활이 조금은 덜 무서웠어요. 그런 위로의 말도 충분한데 종종 퇴원 후에도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호구로 보여도 마음을 나누는 일을 멈출 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할머니가 입원하셨는데 굉장히 까칠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너무 아프다고 아까부터 내가 먹던 소염 진통제 좀 먹어도 되냐고 몇 번을 물었어요. 사실 전 들은 바가 없어서 당황했지만 일단 환자분을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환자분, 그러셨어요. 제가 환자분 담당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바로 도와드릴게요. 아니, 뭘 또 알아보겠다는 거야. 내가 벌써 3번은 더 말한 것 같구만. 네, 환자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환자분이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내가 아프다니까. 내가 먹는 소염 진통제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게 해달라니까. 늘 먹던 건데 뭐가 어떻다고 이러는 거야? 그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자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 조금 뒤에 시술을 들어가 마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염 진통제 복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워낙 까칠하다 보니 다들 말하기를 꺼리고 있었더라고요. 할머니의 담당 간호사는 툭하면 당직을 바꿔달라고 말하던 그 선배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담당할래? 갑자기 담당을 바꾼다고요? 보니까 네가 잘 챙기는 것 같아서. 저 아직 챙긴 거 없는데. 그래, 네가 하는 게 좋겠다. 바로 바꾼다. 그렇게 전 까칠한 할머니의 담당 간호사가 됐고 바로 가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곧 시술 받으실 거라 소염 진통제 복용이 어렵대요. 뭐야? 그럼 진즉에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안 드셔도 참으실 수 있겠어요? 아, 몰라. 너무 아프다고. 곧 시술 받으시면 마취할 거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곧이 언젠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까칠한 할머니 환자의 짜증은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안했어요. 환자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원래 재밌는 것에 집중하면 아픈 게 좀 잊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엄마에게 혼이 난 이야기부터 저의 호구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듯 인상만 팍 쓰고 있던 할머니 환자분이 점점 웃기 시작했습니다. 혼날만 했네. 엄마가 어렵게 벌어서 사준 옷을 냈다 거지를 줘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땐 제가 진짜 철이 없었어요. 조금 뒤 그 할머니 환자분은 시술에 들어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시술을 받고 나면 통증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실제로 시술을 받은 뒤 할머니 환자분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미안했어요.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너무 편해요. 진즉에 받을 걸. 괜히 참고 살다가 이 지경이 됐지 뭐야. 정말 다행이에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너무 참지를 말아요. 통증을 참으면 몸이 망가지듯이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야. 계속 참기만 하면 탈락. 할머니 환자분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선생님,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푼 건 돌아오게 돼 있거든. 요즘 세상에 선생님 같은 아가씨가 어딨어.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환자분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도 감사하다고 말한 뒤 병실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그 환자분의 상태를 점검하러 가는데 그동안 못 봤던 보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 아드님이신가 봐요. 예, 제가 좀 바빠서 이제야 와봤네요. 할머니 환자의 아들이라기엔 좀 젊은 것 같더라고요. 제 눈빛을 읽은 건지 할머니 환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내 나이에 비해 아들이 좀 어린 것 같죠? 내가 흰머리도 많아서 그래 보일 거야.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으세요. 어머니께 잘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마주서서 보는데 느낌이 좀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서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환자분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예, 그럼 오후에 주치의 선생님 오실 거니까 퇴원 날짜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벌써요? 왜요? 다 나아서 퇴원하시는 건데 좋은 일이잖아요. 나가면 선생님을 더 못 보잖아요. 그래도 전 환자분이 다 나아서 퇴원하시는 게 더 좋은데요? 그때였습니다. 환자분의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러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휴,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선생님, 그러지 말고 날 봐서 거절하지 말아요.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자는 거야. 이렇게 헤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 할머니 환자분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끝까지 거절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전 약속을 수락했고 마침 비번이던 그 주 주말에 할머니 환자분의 댁으로 가게 됐습니다. 막상 가려니 괜히 약속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밖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가는 건 정말이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제라도 못 간다고 할까? 갑자기 병원에 일이 생겼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 사이에도 저는 부지런히 걸어 할머니 환자분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집을 본 저는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커? 할머니 환자분의 집은 전원주택이었고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는데 알아서 대문이 열리더라고요. 설마 나 때문에 열린 건가? 설마 하며 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병원에서 봤던 환자분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 안에는 성대하다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내가 우리 선생님 먹이려고 다 준비했어. 환자분 아직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알았어요. 누가 간호사 선생님 아니랄까봐 잔소리는. 저에겐 아직 환자로 보이던 분이라 걱정이 앞섰지만 그날의 식사 자리는 마치 제 집에 와 있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할머니의 아들이 저에게 번호를 묻더라고요.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어느덧 해가 진 저녁이었고 잘 정돈된 마당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저와 그 남자는 그 아래 서 있었어요. 제가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그가 그 나무에 관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나무는 이 집을 짓기 전부터 여기 있었는데 어릴 땐 그네가 달려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가 저에게 자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네도 밀어주시고 그랬는데 선생님께 우리 집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선생님도 저희 어머니께 선생님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서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요. 그 순간 그 남자에게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에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연락 정도는 하고 지내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죠. 알고 보니 그는 판사였고 그가 병원에 오게 된 것도 할머니 환자분의 전략이었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그제야 할머니 환자분, 아니 이제는 제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널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들한테 병원에 오라고 했어. 그리고 집으로 식사 초대 좀 해달라고 했지. 내가 짠판이긴 하지만 둘이 눈이 맞을까 싶었는데 글쎄 내 아들놈이 첫눈에 너한테 반했지 뭐니. 판사 될 때까지 공부만 하느라 연애라곤 해본 적이 없던 애였는데 내 아들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싶었지. 생각도 못했어요.
전 오히려 남편이 판사인데 제가 간호사라 조건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 걸 신경 썼으면 애초에 판사 아들을 병원으로 부르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에겐 남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솔직히 가족이 한 집에 모이는 날은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동서들의 스펙 때문이었죠. 요즘 간호사들은 할 말 다 해요. 특히 경력 좀 많다고 레지던트들 무시하는 간호사도 많아. 맞아요. 우리 약국에 들여놓을 약 좀 물어보려고 병원에 전화하면 간호사들이 얼마나 퉁명스럽단지. 요즘 간호사들은 콧대도 높아. 하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판사 남편을 잡았겠죠? 동서들은 각각 의사 약사였습니다. 약사까지는 그렇다 쳐도 솔직히 말해 의사는 간호사인 저에게 늘 상사 같은 존재라 동서임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동서들은 제 앞에서 마치 제 주제도 모르고 간호사 주제에 판사 남편을 만났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지만 저는 늘 그랬듯 싫은 소리를 할 순 없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운이 좋았네. 저의 대답에 두 사람은 재밌다는 듯 키득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러나 전 차마 웃을 수 없었죠. 그렇게 몇 년 후 남편의 몸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남편은 젊은 나이 탓에 더 빠르게 암세포가 전이됐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나 동서들은 자기 남편 일이 아니다 보니 크게 관심이 없는 눈치였죠. 저는 결국 간호사 일을 관두고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을 견디지 못하셨고 결국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10억 현금 재산을 모두 동서들에게 남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건 평소 시어머니가 입고 다니셨던 명품이지만 너무 오래돼 낡고 허름한 파카를 남기셨습니다. 파카를 본 동서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은 겨울에 따뜻하겠네. 동서들은 비웃었지만 저는 그 파카를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파카 안주머니를 열어본 순간 저는 제 손으로 시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처음 병원에서 뵀던 짜증 많던 할머니 환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먼저 갔어야 했어. 우리 큰아들은 살려주시고 나부터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 더 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이 늙은이가 더 살아서 뭐하라고. 또 자식 먼저 보내는 꼴이나 보라고? 넌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는 더 못해. 떠나기 전에 재산부터 정리해야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댁에서 살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은 시어머니 명의의 집인 걸 알고 있었죠. 그 집을 공동 명의로 나눠주시려고 하나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애들 좀 다 불러라. 네. 저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시동생 부부를 모두 불렀어요. 들어오면서도 동서들은 저에게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눈을 흘기더라고요. 아무튼 형님은 참 기회주의자 같아요. 뭐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 남편도 잡았겠지만 어떻게 남편 죽자마자 시댁으로 들어올 생각을 해요? 남편도 없겠다. 시댁에서 나가리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시댁으로 붙은 거 맞죠? 거기다 운도 좋다니까 어머니도 곧 돌아가실 것 같잖아. 저는 처음으로 동서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서들, 남편 잃고 슬픈 사람한테 그 말은 좀 심하지 않아?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아주버니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한테 붙은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니까 들어온 거야. 그 덕에 결국 한몫 잡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재산이 뭐 얼마나 된다고? 어머, 형님 순진한 척 하시는 것 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재산에 대해 진짜 모른다고요? 아주버니께 들은 것도 없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정말이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여튼 능구렁이라니까. 진짜 소름 끼쳐. 동서들은 바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고 따라 들어가 보니 먼저 들어간 시동생들이 시어머니와 이미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엄마, 설마 형수한테 재산 다 주실 건 아니죠? 말도 안 돼. 형수는 남이지만 우리는 핏줄이잖아. 엄마, 오늘 재산 때문에 부르신 거 맞죠? 설마 형수한테 미리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지? 응? 엄마, 얼른 말 좀 해봐. 시어머니는 기력 없는 눈으로 아들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 니들은 오래오래 잘 살아야 한다.
당연하지. 그러려면 엄마 재산을 우리한테도 줘야 한다니까. 아, 진짜 불안해. 어차피 돌아가시면 똑같이 나누는 건데 왜 미리 부른 거야? 어머니, 제 생각도 같아요. 동등하게는 나눠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뭐 더 받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이제 혼자신데 어머니 재산을 나눠 받긴 해야겠죠. 솔직히 말하면 형님은 혼자고 저희는 다 둘씩인데 저희한테 더 주시는 게 맞긴 하죠. 그러자 시동생이 그만하라는 듯 자기 와이프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동서들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자식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쩐지 안쓰럽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다음에 말씀하셔도 돼요. 재산 문제가 급한 것도 아니고. 아니다. 오늘 해야 해.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시어머니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시어머니의 안 좋은 상태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나 좀 일으켜다오. 그 순간 동서들이 또다시 저를 매서운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드렸고 편하게 기댈 수 있게 등 뒤에 쿠션도 대드렸습니다. 편하세요? 괜찮구나. 진통제 좀 더 드릴까요?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한테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할 거니까 견딜 수 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저와 처음 만났던 날을 말씀하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일단 이 집은 니들 형수랑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물려주마.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들은 여전히 저를 매섭게 보고 있었어요. 아들도 아닌 제가 공동명의로 집을 물려받게 된 게 불만이었던 거죠. 어머니, 그래도 아들은 둘인데 굳이 셋이 공동 명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님은 다른 거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이건 좀... 그리고 내가 가진 현금 10억은 니들에게 물려주마. 시어머니가 말하는 니들은 동서 둘이었습니다. 예? 정말요? 저희가 잘못 들은 거죠? 그럼 형님은... 너희 둘 맞아. 현금은 내 아들들보다 니들이 더 잘 관리할 것 같아서 주는 거야. 그제야 동서들은 눈에 힘을 풀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 순간엔 조금 당황했어요. 그러나 저는 남편 대신 이 집을 공동명의로 주신 거니까 자식으로 생각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들은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이더라고요. 역시 우리 어머님 공정하세요. 맞아요. 형님은 하나지만 우리는 둘이니까 다 생각해서 주신 거잖아요. 형님, 설마 불만 있으신 건 아니죠? 우리 형님 완전 천사잖아. 설마 어머님 판단에 불만을 품으시겠어? 저더러 천사라며 또 호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솔직히 더 할 말은 없었어요. 동서들 말대로 시어머니의 판단에 토를 달 생각도 없었고 어디까지나 시어머니 재산인데 제가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괜찮지. 어머니께서 알아서 나눠주신 건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옷장 안에 있는 큰 쇼핑백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의 시선이 옷장으로 향하는 저를 향했습니다. 이거요? 그래, 그거. 그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자주 입고 다니시던 명품 파카가 들어있었어요. 꺼내보렴.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파카를 꺼냈고 파카는 명품이었지만 너무 오래되어 여기저기 다 해져 있었어요. 그건 큰애 너한테 주마. 결혼 후 남편에게 들은 것이지만 그 명품 파카는 저희 남편이 판사가 되어 처음 받은 월급으로 시어머니를 사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나 보다 생각하며 파카를 고이 접어 다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제가 잘 간직할게요. 그래, 꼭 그래 줘. 그러나 동서들은 웃음을 참는 얼굴이었죠. 형님은 겨울에 따뜻하겠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입으시던 거니까 잘 입고 다니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난 뒤 시동생 부부는 먼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 편히 누우실 수 있게 도왔고 진통제도 드렸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누워서 좀 쉬세요. 한숨 자야겠구나. 예, 제가 나가서 잘들 가는지 배웅할게요. 그래, 잘 부탁한다. 내가 없어도 네가 큰 사람이니까 잘 들여다봐 줘.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섭섭하진 않고? 제가 왜요? 전 어머니께 감사한 것뿐이죠. 큰애가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널 소개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 저 남편이랑 어머니께 사랑 많이 받았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너라면 그럴 줄 알았어. 시어머니는 조금 뒤 잠드셨고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시동생 부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무래도 살아있는 자식들이 더 신경 쓰이신 모양이에요. 저희가 섭섭하지 않게 종종 챙겨드릴게요. 서방님, 어머니 더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물론 형수님이야 그걸 바라겠죠. 그래야 이 집에서 더 오래 편하게 살 테니까. 그럼 서방님들은 안 바라세요? 형수는 꼭 이런 식이더라. 누가 보면 효도는 다 형수만 하는 줄 알겠어요? 여보 그만해. 형님이 지금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겠어. 아주버니 돌아가시고 바로 어머니 댁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도 참 너무하시지. 그러니까요. 형님한테는 그냥 명목상으로 집만 공동명의로 주신 거잖아요. 아니지. 명품 파카도 주셨잖아. 동서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시동생은 쐐기를 박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이 집에서 사실 생각은 아니죠? 아유 그럼 공동명의로 집 갖고 있어봤자 세금만 세 사람이 무는 거야. 그냥 팔아서 3등분 하는 게 최고야.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집 사서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보세요. 형수가 무슨 돈으로요? 간호사도 관두셨잖아. 그러게? 엄마가 재산 좀 남겨주실 줄 알고 관두셨을 텐데 어떡해요? 제 걱정들은 마시고 가서 쉬세요. 저도 어머니 드실 전복죽 끓여야 하니까. 아무튼 형수, 우리 어머니 좀 잘 부탁해요. 그래도 형수한테 형 몫은 주신 거잖아요. 시동생 둘은 먼저 나갔고 동서 둘은 아직 할 말이 남았는지 문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동서들은 안 가? 형님이 너무 부러워서요. 남편 대신 이 집도 공동명의로 받고 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파카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좀 낡아서 그렇지 명품이잖아요. 뭐 좀 많이 낡긴 했지만 그래도 저것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하긴 간호사가 사입기엔 좀 비싸긴 하네. 다시 간호사 일하실 거죠? 혹시 일자리 없거든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자리가 잘 안 빠지기는 하는데 파트타임 자리라도 드릴게요. 가족인데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시어머니의 현금 10억을 나눠받은 동서들은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이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으니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하라는 듯 참견을 하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어서들 가봐. 서방님들 기다리시겠다. 그 와중에도 전 동서들에게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그냥 동서들은 그만 재미를 느끼고 나가주었으면 했거든요. 아 형님 얼굴을 보니까 많이 실망하셨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집이 마치 형님 집인 것처럼 구시는 건 좀 오버인 거 알죠? 이제 엄연히 우리 신랑들 집이기도 하니까 가라 말라 하는 건 좀... 동서, 이 집은 아직 어머니 집이야. 형님 딱 봐도 이제 어머니 끈도 떨어지신 것 같은데 집주인 노릇 좀 그만하세요. 그러게 왜 간호사 일은 관두셔가지고 어머니를 너무 믿으셨다. 동서들은 끝까지 저를 비웃으며 돌아갔고 저는 홀로 남아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유산 분배도 괜찮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남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시동생들에게 큰 소리는 쳤지만 이 집을 제가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간호사로 복직을 한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댁을 사고 싶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집은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낳은 해에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은 이야기였어요. 동생들은 태어나기 전이라 기억도 안 날 거야. 원래는 이렇게 큰 집이 아니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옆집 땅까지 사서 다시 건축한 집이었어. 나는 지금도 가끔 옛날 집이 생각나. 동생들한테는 말해봤자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니까 해본 적도 없지만 당신이랑 어머니께 큰 의미가 있는 집이니까. 맞아. 그래서 당신이 괜찮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어떨까 싶은데. 나는 너무 좋지. 난 지금도 좋아. 근데 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 우리랑 같이 사는 거. 당신 힘들까봐 그러신데 시어머니랑 사는 게 어디 쉽냐고. 더 자유롭게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셨어. 진짜? 나중엔 들어와도 된다고 하신 거야? 그럼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전에 남편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라도 시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이 집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저마저 아픈 어머니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제가 해드린 전복죽을 맛있게 드신 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잘 부탁한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이 정리됐고 일단 집은 공동명의로 두기로 했습니다. 시동생들은 인심 쓴다는 듯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일단 집 처분할 때까지는 지내세요. 그렇다고 계속 사시라는 건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기도 했고 당장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못 내린 상태였어요. 저는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동생 부부는 냉정했어요. 형님, 진짜 약속하세요. 이 집 팔릴 때까지 지내는 대신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따박따박 받으시고 집도 잘 보여주셔야 해요. 알겠죠? 알겠어. 형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남끼리 공동명의 해서 뭐해요? 이런 건 빨리 처리할수록 서로 간에 좋아요. 결국 시동생 부부는 어머니의 집을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공동 명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서들이 양손 가득 뭘 바리바리 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나 주려고 가져온 거야? 어머, 형님도 참. 이걸 어떻게 형님을 드려요? 어머니 유언을 따라야지. 이거 저희 돈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각각 주신 5억 중에서 1억씩 형님 보여드리려고요. 동서들은 양손 가득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내려놨고 그 안에는 정말 현금으로 된 1억씩 총 2억이 들어있었습니다. 형님도 현금으로 2억 보는 건 처음이죠? 동서랑 저랑 신나서 한번 출금해봤어요. 그래도 이걸 다 뭐하게? 형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다니까요. 이런 걸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들은 서로를 보며 까르르 웃었고 저는 그제야 동서들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들은 저를 약 올리기 위해 온 거였어요. 어머니도 너무하시지. 어쩜 형님한테는 현금 한 푼을 안 남겨주셨을까? 형님, 나무 화나시면 마당에 큰 나무 앞에 가서 소리치세요. 거기다 어머니 유골 가루 묻었잖아요. 동서들은 제 기분은 생각지도 않은 채 떠들어댔고 저는 말이 나온 김에 동서들이라도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서들 말대로 어머니 유골 가루도 나무 아래 묻었는데 굳이 이 집을 팔아야겠어? 형님, 이 집 살 돈 있어요? 아니, 물론 지금은 없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형님이 간호사 일해서 버는 돈이라 봐야 생활비로 써야 할 거고 대출 받아도 전원주택이라도 많이 안 나올걸요? 그래도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집이잖아. 유골가루도 묻었고. 그거야 다시 꺼내면 되죠. 뿌린 것도 아니고 함체로 묻어둔 거잖아요. 이사할 때 꺼내서 납골당으로 옮기면 되죠. 설마 형님 이러려고 어머니 유골가루를 나무 아래 묻자고 하신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의 유골을 화장한 뒤 서방님 부부는 납골당에 모시기로 원했어요. 그러나 전 시댁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아래 묻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추억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고 시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시는 건 그 낯선 납골당에 홀로 두고 오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건 파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마세요.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받고 계신 거 맞죠? 아직 연락 안 왔어. 하여튼 우리 어머니도 참 혼자 사시면서 뭐하러 이렇게 큰 전원주택에서 사셨을까요? 관리만 어렵고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집에 살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샀으면 가격도 뛰고 좋았을 텐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랑 형님이랑 은근히 닮았어요. 나랑 어머니가? 네, 고리타분하고 꽉 막혔잖아요. 아니, 아무리 공동명의로 형님을 끼워주셨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재산 분배하신 것만 봐도 형님이 어머니한테도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였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남편 죽자마자 시댁으로 들어와서 붙어 있으니까 재산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산 자식들이 둘이나 더 있는데 똑같이 줄 수도 없으니까 결국 집이나 공동명의로 해주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마지못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도 형님은 그걸 못 알아듣고 끝까지 집에 남아서 공동명의분만큼의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옛날부터 기회주의자인 건 알아봤지만 형님도 은근 독하세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처치곤란으로 생각해 마지못해 집만 공동명의로 주신 거라니. 그런데 동서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진 파카도 주신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형님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해지고 못 입는 낡은 파카. 잊지는 못하겠는데 버릴 수도 없고 처치곤란인 거지. 저랑 동서는 무슨 의미인지 딱 알겠던데 거기까지는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아유, 큰형님이 머리가 그렇게 좋았으면 형님처럼 의사를 했겠죠. 간호사가 아니라. 동서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무시하고 비하하는데도
그 순간엔 머릿속이 새하얘서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동서들이 돌아간 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나가기로요. 제 짐을 챙겨서 1층 거실로 나오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떠오르고 이 집에서 남편과 보냈던 시간도 떠오르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래도 같은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시어머니셨는데 시어머니에겐 제가 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남겨주신 건데 낡은 파카는 가져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파카를 꺼내왔죠. 드라이를 맡길까? 그래도 드라이를 하면 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혹시나 주머니에 있을지 모른 것들을 빼기 위해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웬 종이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건가? 뭔지 확인하려고 펼쳐본 거였는데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는 너무 놀라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야, 놀랐지? 내가 이 낡은 파카를 너에게 남겨서 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큰아들이 처음 판사가 돼서 받은 월급으로 날 사준 거야. 아들 중 유일하게 첫 월급으로 이렇게 비싼 명품 파카를 사온 녀석이었지. 그런 아들이라 널 보는 순간 꼭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너희 둘이 인연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물론 너에겐 미안해. 비록 우리 아들과 백년해로는 못했지만 너는 평생 내 며느리야.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었다. 넌 분명히 이 편지를 발견할 거라고 믿어. 내가 준 걸 함부로 버릴 아이도 아니고 너야말로 나를 정말 내 자식들보다 아껴주고 돌봐준 사람이잖니. 몸이 계속 힘들어서 너에게 자꾸만 짜증을 내서 미안하구나. 아들을 잃고 얻은 병이라 그런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마저 아파 그랬던 거라고 용서해 주렴. 너도 힘들고 슬플 텐데 그 마음을 못 보살펴줘서 미안하구나. 그런 나를 끝까지 돌봐주어서 고맙다. 이제 네가 날 위해 할 일은 우리 집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아래를 파보는 것뿐이야. 그게 진짜 네 몫이고 이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진짜 재밌는 이야기란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의 유골함이 묻혀있기도 한 큰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다 보니 시어머니의 유골함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네. 유골함 묻을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더 깊은 곳에 뭔가가 묻혀있나 보다 싶어서 더 파고 또 파다 보니 그 안에 웬 상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언제 묻으신 거지? 상자가 꽤 묵직하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 한밤중이었는데도 상자 안에 있던 것들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안에 든 것은 금괴였습니다. 금괴를 거의 다 꺼냈을 때 가장 밑바닥에 뭔가가 또 있더라고요. 겨우 팔을 넣어서 꺼내보니 통장과 그 안에 든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제 명의의 통장이었어요. 번뜩 오래전에 시어머니께서 혹시 안 쓰는 통장이 있느냐고 물으셔서 드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제 통장으로 뭐 하시려고요? 네가 안 쓰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도 없는데. 괜찮아. 그냥 이것저것 소소하게 빠져나가는 통장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네 통장으로 해야겠다. 네, 그러세요. 휴면 계좌 돼 있는 건 풀어놨어요. 너무 오래 쓰지 않아서 저는 필요하지 않은 통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통장으로 이상한 일 하실 분도 아니었고 믿고 드린 거여서 완전히 잊고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일단 통장 안에 든 쪽지를 먼저 봤어요. 아가, 그 금괴 모두 내 걸로 등록해놨다. 10억 정도는 될 거야. 네가 필요한데 꼭 사용하고 통장은 내가 틈날 때마다 조금씩 넣은 건데 얼마 안 돼. 그래도 당분간 네 생활비로는 충분히 쓰지 않을까 싶다. 다른 자식들도 있어서 이 정도 못밖에 못 남겨줘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내가 남겼다는 건 평생 비밀로 해. 누구한테도 알려줄 거 없다. 이게 내가 너에게 이걸 남기는 조건이야. 알겠지? 큰애야, 행복해야 한다. 네 행복이 가장 먼저라는 걸 잊지 마. 통장을 열어보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통장 안에도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쪽지와 통장을 끌어안은 채 또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은 제가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뭐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 하신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전 시댁을 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시동생들에게 시세에 맞춰서 집값의 3분의 1씩 주겠다고 했더니 시동생들이 당황하더라고요. 형수가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러게? 그건 알 거 없고 시세 보니까 이 집이 9억 정도 돼요. 제가 서방님들한테 각각 3억씩 나눠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제 몫이니까.
아, 예, 그렇긴 하죠. 그럼 됐네요. 이로써 집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예, 형수님. 집이 제 명의로 바뀐 뒤에야 시동생들은 구구절절 그 집에 관한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형수님, 종종 와도 되죠? 사실 저희한테도 추억이 많은 집이라. 엄마도 여기 묻혀있기도 하고.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도 있었고요. 제가 워낙에 호구잖아요. 저에게 모질게 굴었어도 시어머니에겐 또 귀한 자식이었을 테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동생들을 보기로 했어요. 물론 동서들은 여전히 밉상이긴 합니다. 형님, 혹시 어머니가 저희 몰래 뭐 더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아유, 작은 형님, 어머니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아주버니 재산이 있었던 거죠? 저희한테 말 안 한 재산. 밥들이나 먹자. 그래도 집이 남아있으니까 좋지 않아?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전 끝까지 함구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씀도 있으니까요. 이 밉상 동서들은 어쩌냐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시어머니 기일에는 모여서 밥도 해먹고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로 인해 연결된 가족이니까 또 언젠가는 서로를 애틋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물론 이제는 저도 할 말은 좀 하면서 삽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누구보다 먼저 제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복을 잘 충전해서 언제나 그랬듯 또 잘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